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난 다 들었어. 그 목소리가 내 것이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나는 김서윤. 올해 52살. 직업은 요양보호사다. 20년 넘게 다른 사람의 몸을 돌봐왔다. 욕창이 생긴 노인의 등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손을 잡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내 하루였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나는 그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었다. 남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이 무너질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 박진우는 병원 행정실장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내가 요양병원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는 사무직이었고 나는 현장직이었지만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자리가 겹쳤다. 말을 먼저 건 쪽은 그였다. 밥을 혼자 드시네요. 어색한 첫마디였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불쑥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결혼 후 15년. 우리 사이에 큰 사건은 없었다. 아이는 없었고 싸움도 잦지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나는 그 조용함이 안정이라고 믿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년 전 겨울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날 저녁 기억이 없었다. 퇴근하고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없었다. 꿈도 없이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처음엔 피로 탓이라고 했다. 요양보호사 일이 체력 소모가 크니까 갱년기가 일찍 왔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이후 기억이 끊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은 갈아입혀져 있었고 진우는 항상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일찍 재웠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다정하게. 나는 그 다정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은 그가 챙겨줬다. 수면 문제가 생기자 그는 병원에서 수면 보조제를 처방받아다 줬다고 했다. 의사 친구한테 부탁했다며. 당신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챙겨줄게. 작은 흰 알약 하나 저녁마다. 나는 물 한 모금과 함께 그걸 삼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6개월쯤 지나서였다. 손이 자꾸 떨렸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다. 직장 동료가 먼저 물었다. 서윤 씨,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어디 아파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진우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야라고 했다. 내과에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그는 자기가 아는 의사한테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 의사는 이상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의사가 누구였는지조차 모른다. 이름도 병원도. 마지막 기억은 선명하다. 11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진우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었다. 그가 약을 건넸다. 나는 삼켰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그게 전부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천장이 낯설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내려 했는데 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들렸다. 다 들렸다. 커튼 너머에서 나는 진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의 목소리도.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몸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귀만은 살아 있었다. 처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열어보려 했지만 안 됐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그것도 안 됐다. 발끝에 힘을 줘보려 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전선이 끊긴 기계처럼 신호를 보내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느껴졌다. 심장도 뛰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었다.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몸 전체가 마치 콘크리트 속에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공황이 밀려왔다. 소리라도 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혀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때 소리가 들렸다. 커튼 소리였다. 링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그 특유의 금속음.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수천 번은 들었을 소리. 나는 그 소리가 뭔지 알았다. 병원 커튼이었다. 나는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그대로야? 여자였다. 모르는 목소리. 낮지도 높지도 않은 어딘가 익숙함을 가장한 것 같은 목소리. 응.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진우였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15년을 들어온 목소리. 잠결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와 달랐다. 낮고 건조하고 조심스러웠다.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옆에서 남편이 내야 할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여자가 다시 물었다. 나는 그 물음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나 더? 무엇을? 내가 깨어나길? 아니면 보험사에서 서류 요청이 왔어. 담당자가 경과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더라.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그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멎었다 다시 뛰었다. 정리. 그가 말한 정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하면서 나는 죽음 주변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정리는 그런 단어였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의심받지 않겠어?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현재 상태로 두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의사도 뇌 손상 가능성 언급했고 보험금은 확실해? 2억 3천. 내가 다 확인했어. 짧은 침묵.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낮은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다. 그럼 기다리면 되네. 나는 그 웃음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냥 들었다.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발소리를,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대화의 파편들을. 언제부터였어, 저 여자랑? 한 3년? 그럼 결혼 중에. 서윤이 눈치채기 전까진 조심했지. 뭐 눈치채봤자 어쩌겠어, 지금은. 낮은 웃음. 이번엔 진우였다. 나는 그 웃음을 기억 속에 새겼다. 몸이 굳어 있었지만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공포가 뇌를 깨워서인지 나는 생각했다. 수면 보조제, 기억이 끊겼던 밤들, 손떨림, 몸의 이상, 이름도 모르는 의사, 이상 없다던 검사 결과, 그리고 2억 3천만 원. 병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천천히,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망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설계하고 있었다. 15년을 나와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다시 재생됐다. 약을 챙겨주던 손, 당신 건강이 걱정되라던 목소리, 나를 이름 모를 의사에게 데려갔던 날, 다정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혔다. 앞면이 뒷면이 됐다. 따뜻함이 계획이 됐다. 나는 사랑받고 있던 게 아니었다. 관리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눈을 뜰 것이다. 몸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절대 먼저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썩어 있었다. 처음 느낀 건 냄새였다. 짠내, 곰팡이 냄새, 오래된 목재가 습기를 머금고 천천히 무너지는 냄새,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 익숙해져 있던 코가 한꺼번에 다른 세계로 던져진 것 같았다. 눈을 뜨기도 전에 알았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다. 천천히 눈을 열었다. 천장이 보였다. 합판이었다.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한쪽 귀퉁이는 들떠서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형광등은 없었다. 빛은 창문 하나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유리가 더러워서 빛이 뿌옇게 걸러져 들어왔다. 낮인지 이른 아침인지 구분이 안 됐다. 몸을 일으키려 했다. 팔이 떨렸다. 힘이 없었다. 3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상체를 세웠다. 주변을 둘러봤다. 폐건물이었다. 바닥은 장판이었는데 곳곳이 들뜨고 찢겨 있었다. 벽에는 못자국과 얼룩만 남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고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심한 그 소리가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파도를 치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몸 상태를 천천히 확인했다. 직업의 습관이었다. 환자를 볼 때 항상 순서대로 확인한다. 의식, 호흡, 순환, 통증. 나는 내 몸에 그걸 적용했다. 의식은 있었다. 호흡은 얕았지만 이어지고 있었다. 손끝이 저렸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몹시 갈증이 났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마신 게 언제인지 기억이 없었다. 왼쪽 팔 안쪽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흔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위치였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링거 자국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 이건 정식으로 놓은 것 같지 않았다. 급하게, 대충, 흔적만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핸드폰은 없었다. 지갑도 없었다. 신발도 없었다. 내가 입고 있는 건 병원에서 입혀진 것 같은 얇은 환자복이었다. 11월이었다. 바닷바람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서 맨발로 장판 위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진우가 이곳을 선택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외진 곳, 사람이 없는 곳, 누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 병원에서 나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아마 밤이었을 것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건 서류만 잘 꾸미면 가능한 일이었다. 남편이 병원 행정실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나는 그제야 그걸 이해했다. 그는 나를 죽이러 여기 데려온 게 아니었다. 죽으라고 두고 간 것이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됐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신발도 없는 곳에 몸이 약해진 사람을 내버려 두면 된다. 발견되더라도 설명할 수 있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가 스스로 나갔다고. 병원 기록은 그가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천천히 방안을 살폈다. 구석에 페트병이 하나 있었다. 500ml짜리. 뚜껑이 열려 있었다. 안에 물이 조금 남아 있었다.
손을 뻗어 집었다. 냄새를 맡았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마셨다. 반쯤 남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목이 너무 말라 있어서 아플 지경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먹을 것은 없었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을 짚으면서 겨우 이동했다. 유리에 성에가 끼어 있었는데 손으로 닦으니 바깥이 보였다. 건물 앞으로 마른 풀밭이 있었고 그 너머로 바다가 있었다. 도로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에 영업을 끝낸 펜션의 가장 외진 동인 것 같았다. 나는 창틀을 잡은 채 서서 파도를 바라봤다. 파도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무너지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을 감고 싶었다. 몸도 없는 힘을 짜내면서 버텨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 남편에게 버려졌다. 2년 동안 천천히 독살당하다 여기까지 왔다.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신발도 없다. 11월이다. 바닷가다. 그런데 그 순간 귀에 다시 들렸다. 병원 커튼 너머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 작고 낮고 계산된 웃음. 그럼 기다리면 되네. 나는 장판 위에 맨발로 섰다. 무릎이 떨렸지만 폈다. 허리가 당겼지만 세웠다. 20년 넘게 남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욕창으로 살이 썩어가는 노인의 등을 밀어 올렸다.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된 환자의 팔을 잡고 침대 밖으로 이끌었다. 그 손이 지금은 내 것이었다. 나는 요양보호사였다. 살리는 쪽이 내 일이었다. 설령 그게 나 자신이라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발, 또 한 발. 장판 위로 찬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정면으로 얼굴을 쳤다. 눈이 시렸다. 그래도 나는 문턱을 넘었다. 살아서 나가야 했다. 그래야 끝낼 수 있었다. 내 방식으로. 여기서 죽는 건 그가 원하는 결말이었다. 3일째 아침 처음으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첫날은 그냥 살아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폐펜션 건물 안에서 벽을 따라 기어다니며 쓸만한 것을 찾았다. 낡은 이불 한 장, 바카스 빈 병, 구석에 떨어진 비닐봉지 하나.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녹물이 잠깐 나오다가 끊겼다. 그 녹물을 받아 마셨다. 맛은 생각하지 않았다. 삼킬 수 있으면 됐다. 둘째 날은 더 나빴다. 몸이 반란을 일으켰다. 구역질이 났다. 손발이 떨렸다.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관절이라는 관절은 전부 삐걱거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아래쪽이 욱신거렸다.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는데도 추웠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버텼다. 그것이 금단이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금단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진통제에 의존하다 갑자기 끊긴 노인.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다 입원한 환자. 그들이 밤새 침대 난간을 붙잡고 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이제 잡아줄 손이 없었다. 진우가 2년 동안 나에게 먹인 것이 단순한 수면 보조제가 아니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끊기자마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오래, 그리고 꾸준히 복용한 무언가가 몸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었다. 의존성이 생기도록 설계된 것.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면서 동시에 없으면 못 버티게 만드는 것. 그는 나를 중독시키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셋째 날 새벽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다. 아주 조금이었다.
굽혔다 펴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세하게 떨리는 것과 달리 의지대로 움직인 느낌이었다. 나는 그걸 10번 반복했다. 20번 반복했다. 손가락 하나가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약이 빠지고 있었다. 몸이 돌아오고 있었다. 대신 고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약이 막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관절이 불에 달군 것처럼 타들어갔다. 두통이 눈 뒤에서 쪼개질 듯 밀려왔다. 속이 뒤집혔다. 토했다. 나올 게 없는데도 몸이 토하려 했다.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장판에 대고 숨을 골랐다. 참을 수 있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옆에서 봐왔다. 말기 암 환자가 진통제도 안 듣는 밤을 버티는 걸 봤다. 욕창으로 뼈가 드러난 채로도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노인을 봤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한다. 소리내어 말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쉬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폐펜션의 텅 빈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처음에는 살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었다.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냥 버텨야 한다는 논리였다. 죽으면 그가 이기는 거였다. 2억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였다. 그 여자와 웃는 거였다. 그게 싫었다. 무섭거나 슬프기 이전에 그게 분했다. 복수?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었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였다. 그게 이유가 됐다. 이유가 있으면 버틸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사람은 이유가 있을 때 더 오래 산다. 셋째 날 나는 방안을 다시 뒤졌다. 처음 이틀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번엔 달랐다. 벽장을 열었다. 오래된 수건 2장, 부서진 옷걸이, 곰팡이 핀 슬리퍼 한 짝. 슬리퍼를 들었다. 한 짝밖에 없었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다. 발에 끼었다. 맞지 않았지만 신었다. 주방으로 이동했다. 싱크대 아래 문을 열었다. 빈 세제통, 녹슨 행주고리, 그리고 구석에 박혀 있는 것 하나. 봉지라면이었다. 유통기한이 1년도 더 지난. 봉지가 부풀어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들었다. 수도는 안 나왔다. 가스도 없었다. 끓일 방법이 없었다. 나는 봉지를 뜯고 겉면을 손으로 부쉈다. 스프는 반만 쳤다. 소금기가 필요했다. 딱딱한 면을 씹었다. 목이 메었다. 천천히 씹었다. 삼켰다. 맛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열량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발목을 돌렸다. 발목, 무릎, 손목, 어깨. 천천히 순서대로. 환자들에게 매일 시켰던 관절 운동이었다. 아팠다. 할 때마다 욕이 나올 만큼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몸이 굳으면 안 됐다. 여기서 나가려면 걸어야 했다. 걸으려면 다리가 버텨줘야 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3일 내내 들어온 그 소리. 처음엔 그 소리가 무심하게 느껴졌다. 나와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셋째 날 저녁엔 달리 들렸다. 파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부서져도 다시 들어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넷째 날 아침 나는 일어섰다. 벽을 짚지 않고 2발로 5초 버텼다. 무릎이 흔들렸다. 다시 앉았다. 다시 일어섰다. 10초 버텼다. 밖으로 나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몸이 먼저 말하고 있었다. 죽으려면 진우보다 늦게 죽어야 했다. 그것만 생각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게 전부이기도 했다. 한 달이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른다. 새는 걸 사흘째에 포기했다. 날이 밝으면 버티고 날이 어두워지면 웅크렸다. 그걸 반복했다. 라면 한 봉지와 녹물과 가끔 건물 처마 밑에 고인 빗물로 버텼다.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 수 없었다. 거울이 없었다.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다. 몸은 조금씩 돌아왔다. 약이 빠질수록 고통은 심해졌지만 움직임은 늘었다. 2주쯤 지나자 벽 없이 10분을 걸을 수 있었다. 3주가 됐을 때 건물 바깥까지 나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수평선을 오래 바라봤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건 예상한 일이었다. 진우가 신고할 리 없었다. 직장 동료들은 내가 입원했다고 들었을 것이다. 입원 환자가 연락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다. 나는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사람.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야 했다. 한 달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슬리퍼 한 짝을 신고 길을 향해 걸었다. 폐펜션에서 도로까지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 풀밭을 지나 소나무 사이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다리가 떨렸다. 중간에 한 번 넘어졌다. 손바닥이 긁혔다. 일어났다. 다시 걸었다. 20분쯤 걸었을까? 아스팔트가 보였다. 포장도로였다. 나는 그 위에 발을 올렸다. 아스팔트의 딱딱함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이상하게 그게 실감이 났다. 세상이 아직 있다는 것이. 도로 양쪽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논인지 밭인지 모를 땅이 펼쳐져 있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냥 해가 있는 쪽을 등지고 걸었다. 그것 말고 기준이 없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였다. 나는 길 가장자리로 비켰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며 내 옆에 섰다. 배달 상자가 뒤에 달려 있었다. 헬멧을 쓴 사람이 바이저를 올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눈이 컸다. 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럴만했다. 나는 한 달 동안 씻지 못한 몸에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 한 짝을 신고 비포장 흘길을 걸어 나온 50대 여자였으니까. 저기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다. 괜찮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나왔다. 한 달 만에 타인에게 하는 말이었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나는 그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그의 이름은 한태호였다. 근처 읍내에서 배달 일을 한다고 했다. 가끔 이 외진 도로도 지나친다고 폐펜션 단지 근처에 아직 사람이 한 명 산다고 들었는데 그게 나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물었다. 뭔 일이 있으셨어요? 나는 망설였다. 말하면 믿을까? 요양보호사였던 여자가 남편한테 독살당할 뻔했다가 폐펜션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드라마에서도 좀 심하다고 할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는 이미 멈춰 있었다. 바쁜 사람이 바쁜 시간에 멈춰서서 낯선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처음부터 말했다. 약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끊겼던 밤들, 병원 커튼, 너머에서 들은 대화, 여기까지 오게 된 것까지. 서 있는 채로 중간에 다리가 흔들려서 그가 팔을 잡아줬고 나는 그 팔을 붙잡고 끝까지 말했다. 그는 끊지 않았다.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다. 미간이 좁혀졌다가 입술이 굳어졌다가 눈빛이 흔들렸다가 그래도 끊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믿어요. 그게 그가 한 말이었다. 태호는 읍내에 작은 고시원 방을 구해줬다. 자기 카드로 일주일치를 끊어줬다. 편의점에서 물과 컵라면과 따뜻한 캔 음료를 사줬다. 나는 그걸 받으면서 울지 않으려 했다. 울면 멈출 것 같았다. 멈추면 안 됐다. 방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은 씻는 것이었다. 한 달 만에 뜨거운 물이 몸에 닿았다. 샤워기를 틀고 벽에 기댄 채 오래 서 있었다. 물이 식을 때까지. 태호가 사다 준 공기계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처음 검색한 건 내 이름이었다. 김서윤. 검색 결과가 없었다. 당연했다. 그 다음은 박진우. 역시 없었다. 그 다음은 우리 명의의 부동산이었다. 2년 전에 내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함께 산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주소를 입력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진우가 아니었다. 최수진. 모르는 이름이었다.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했다. 내가 병원에 실려간 지 3주 후였다. 나는 의식이 없는 동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니, 누군가 내 도장을 찍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없는 것처럼. 통장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공기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알 수 있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내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태호에게 연락했다. 저 법률 구조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내일 같이 가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어야 한다는 걸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요양보호사였다. 환자를 살리는 순서를 알고 있었다. 일단 숨을 쉬게 하고 다음에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걷게 한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 다음은 걸을 차례였다. 다시 눈을 감기로 했다. 이번엔 내 의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는 서류를 보면서 오래 말이 없었다. 태호가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말했다. 약의 종류는 모르지만 2년간 매일 복용했다는 것, 병원 커튼, 너머에서 들은 대화 내용, 폐펜션에 버려진 것,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찍힌 낯선 이름. 상담사는 받아 적었다. 다 듣고 나서 물었다. 현재 남편이 사망신고는 안 한 상태예요? 아마도요. 보험금 청구하려면 사망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아직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법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재산 이전은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증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들은 건 내 귀뿐이었다. 폐펜션에 버려진 것도 내 몸뿐이었다. 진우는 행정 쪽 사람이었다. 서류를 만지는 사람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단순해야 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다. 의식 없는 척, 식물인간 상태인 척. 진우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모른다. 내가 폐펜션을 나온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는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확인하러. 아니면 마무리하러. 그때 녹음한다. 태호가 처음엔 반대했다. 위험해요. 직접 거기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증거 없이 신고하면 그 사람이 먼저 손 쓸 거예요. 행정실장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서류를 꾸미는지 알아요. 그래도 태호 씨,
나는 2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 있었어요. 눈 감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그는 오래 나를 봤다. 그리고 물었다. 어디서 녹음기 구해요? 그게 동의였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사가 연결해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소형 녹음기 2개를 준비해줬다. 하나는 몸에 붙이는 것, 하나는 병실 어딘가에 숨기는 것. 녹음 용량은 72시간, 배터리도 72시간. 그 안에 뭔가 나와야 했다. 이번은 태호가 알아봤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된 의료사회복지사가 움직여줬다. 명의는 내 것을 썼다. 진우가 병원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같은 병원은 안 됐다. 다른 지역 병원이었다. 나는 외상후 신체 기능 저하 환자로 입원했다. 실제로 몸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입원하던 날 간호사가 병실 침대를 정리해주면서 물었다. 가족 연락처 남겨드릴까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남편 번호 드릴게요. 그게 미끼였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기다리는 일이 시작됐다. 사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닷새째 아침 병실 문이 열렸다. 발소리를 들었다. 구두 소리였다. 익숙한 보폭이었다. 한 발짝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15년을 들어온 소리였다. 나는 눈꺼풀을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진우였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발소리. 구두 굽이 얇은 여자였다. 아직도 이 상태야? 여자의 목소리였다. 병원 커튼 너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이름 없이 목소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거리를 가늠했다. 침대에서 2발짝 정도. 뇌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고 하던데. 진우가 말했다. 차분했다. 면회 온 걱정스러운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보험사가 의식불명 상태 180일 지나면 자동 지급으로 넘어간다고 했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 그때였다. 뜨거운 것이 다리에 쏟아졌다. 찰나에 무슨 일인지 알았다. 커피였다. 뜨거운 커피가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쏟아졌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전기처럼 퍼졌다. 비명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성대가 열리려 했다. 나는 이를 깨물었다. 혀를 깨물었다. 손을 쥐어뜯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아무것도 못 느끼네. 반응을 보려고 한 것이었다.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는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숨을 내쉬었다. 가늘게 고르게. 잠든 사람처럼. 됐어. 나가자. 진우가 말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제야 눈을 떴다. 허벅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을 가져다 댔다. 뜨거웠다. 화상이었다. 이도는 될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다. 다 담겼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 글자였다. 왔어요. 1분 후 답장이 왔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허벅지가 욱신거렸다. 그 통증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의식 없는 사람한테 뜨거운 커피를 부었다.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됐다. 그래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들은 아직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나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 녹음기를 변호사 손에 넘기던 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72시간짜리 녹음기에는 4시간 23분이 담겨 있었다. 진우와 그 여자가 다녀간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사흘째. 그들은 3번 왔다. 올 때마다 조금씩 더 노골적이었다. 처음엔 조심했다. 병실 문 여닫는 소리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돌아가며 말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반응 없는 대상 앞에서 결국 긴장을 풀게 돼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의식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말을 놓는지. 사흘째 방문해서 진우는 말했다. 죽으면 다 내 거야. 처음부터 그게 계획이었어. 그 옆에서 여자가 말했다. 고생했어. 우리. 4초의 침묵. 그리고 입 맞추는 소리. 녹음기는 그걸 다 담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걸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4초의 침묵 동안 나는 15년치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정의했다. 사랑이 아니었다. 투자였다. 그리고 나는 회수 대상이었다. 괜찮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됐다. 변호사 사무실은 읍내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태호가 운전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바깥 세상이 여전히 낯설었다. 한 달을 폐펜션에 있었고 병원에서 또 열흘을 눈 감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변호사는 50대 중반 여성이었다. 이름은 정혜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결됐다고 했는데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태도가 달랐다. 가볍지 않았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끝까지 듣고 나서 그는 말했다. 이거면 충분해요.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충분하다는 말이. 정말요? 배우자에 의한 장기 약물 투여, 사망 기도,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가능성. 여기에 본인 진술과 녹음 파일.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구속감이에요. 재산 동결 신청은 그날 오후에 들어갔다. 아파트 명의가 최수진으로 넘어간 건 이미 됐지만 그 이전 과정이 사문서 위조라는 게 입증되면 무효였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이동 경로도 추적 가능하다고 했다. 진우 명의의 자산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것은 분할 대상이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호가 자판기 커피를 가져다 줬다. 나는 받아들고 한참 컵을 봤다. 뜨거운 것이 다리에 쏟아지던 느낌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다. 허벅지 화상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괜찮아요? 태호가 물었다. 네.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나는 잠깐 그를 봤다. 그리고 고쳐 말했다. 괜찮아질 거예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그로부터 닷새 후였다. 나는 그 연락을 고시원 방에서 받았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짧았다. 박진우 씨 오늘 오전 체포됐습니다. 최수진 씨도 동시 체포.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그리고 아무 감정이 오지 않았다. 울 줄 알았다. 아니면 웃을 줄 알았다. 뭔가 터져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마치 오래 끓이던 국이 마침내 불을 끈 것처럼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그냥 정적이 있었다. 나는 문자를 태호에게 전달했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들었어요? 네. 어때요?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피곤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태호가 말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나 통쾌하지 실제로는 그냥 피곤한 거 맞아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거짓 없이 맞는 말이었으니까. 언론에 나온 건 이틀 후였다. 지역 뉴스였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다. 병원 행정실장이 배우자를 장기 약물로 무력화하고 보험금을 노린 혐의. 그런데 하루 만에 커졌다. 전국 뉴스로 옮겨갔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나는 읽지 않기로 했다. 읽으면 흔들릴 것 같았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호사가 전화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몇 군데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생각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 이름이 알려지는 것. 김서윤, 52세, 요양보호사, 남편에게 독살 기도를 당한 여자.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전달할게요. 고시원 방에서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내가 잃은 것들을 세어봤다. 15년. 집, 건강, 기억의 공백들, 믿었던 감정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 다음엔 남은 것들을 세어봤다. 살아있는 몸, 돌아온 감각들, 태호, 정혜원 변호사, 녹음기 속 4시간 23분, 그리고 이름, 김서윤, 지워지지 않은 이름. 나는 그게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다. 폐펜션 장판 위에서 혼자 떨던 밤을 생각하면 지금은 터무니없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세상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처음으로 복수 다음의 일을 생각했다. 도망친 건 그들이었다. 그런데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경찰서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게 전부였다. 경찰서는 읍내 중심가에 있었다. 태호가 옆에 있었다. 변호사 정혜원도 함께였다. 셋이 나란히 계단을 올랐다. 나는 가운데였다. 양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났다. 폐펜션에서 혼자 벽을 짚고 걸었던 것과 같은 걷기인데 완전히 달랐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민원 데스크에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나를 봤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준비한 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었다. 신고를 하러 온 것도 고소를 하러 온 것도 맞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그것이었다. 나는 살아있다. 죽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살아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혜원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서류를 꺼냈다.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건넸다.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옆에 서서 들었다. 내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약물 투여, 의식 불명, 유기,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법률 언어로 번역된 내 인연이 회의실 안에서 펼쳐졌다. 진우가 체포된 건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현장에 없었다. 잊고 싶지 않았다. 체포 장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통쾌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끝내고 싶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박진우 씨 방금 임의동행 거부해서 강제 체포됐습니다. 최수진 씨는 도주 시도하다 검거됐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젓가락을 내려놨다. 도망쳤다. 그 여자가 도망쳤다. 병원 커튼 너머에서 그럼 기다리면 되네라고 웃던 사람이
막상 현실이 되자 도망쳤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비웃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었다. 계획할 때의 용기와 감당할 때의 용기는 다른 거였다. 그 여자는 전자만 있었다. 나는 라면을 다시 먹었다. 다 먹었다. 재판은 길었다. 7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고시원에서 반지하 월세로 이사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비용은 해결됐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무효 판결이 났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일부는 추적돼 동결됐다. 전부 돌아오지는 않았다. 2년치 공백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억이 끊겼던 밤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약물로 손상된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렸다. 손떨림은 가끔 아직도 있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판결문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재판은 이겼다. 징역 9년. 박진우에게 내려진 형량이었다. 최수진은 공범으로 징역 4년.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나는 방청석에 앉아 정면을 봤다. 진우는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태호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하늘을 봤다. 4월이었다. 구름이 없었다.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요양보호사요? 네. 태호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물었다.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다시 할 수 있어요? 나는 생각했다. 틀린 질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맞는 질문이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버텼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2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 있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의 손을 잡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그냥 있어줬다. 그게 나였다. 진우가 지우려 했던 것도 결국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내 재산을 노렸지만 나를 버티게 한 건 재산이 아니었다. 복직은 2달 후였다. 다른 요양병원이었다. 면접에서 원장이 물었다. 공백 기간이 있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아팠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원장은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합격 연락이 왔다. 첫날 출근하던 아침 유니폼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다. 52세.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다. 손등에 주름이 늘었다. 눈밑이 전보다 처져 있었다. 그런데 눈이 달랐다. 전에는 어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눈은 알고 있었다. 바닥이 어딘지를, 거기서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그게 나쁘지 않았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폐펜션 장판 위에 혼자 누워있던 밤이 떠오른다. 파도 소리가 귀에 맴돈다. 병원 커튼 너머에서 들린 웃음소리가 떠오른다. 허벅지에 커피가 쏟아지던 그 사초가 몸에서 다시 느껴진다. 그럴 때 나는 일어나 앉는다. 물을 한 잔 마신다. 창문을 조금 연다. 바깥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폐펜션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살아있다. 그 생각을 3번쯤 하면 다시 누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강한 사람도 아니었다. 폐펜션에서 며칠을 버틴 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복수를 계획한 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분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냥 계속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막히면 돌아가고 혼자면 손을 내밀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됐다.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뒤집힌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결말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김서윤, 53세, 요양보호사, 현재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 근무 중.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